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편과 몰핀에 중독된 사람들이 굉장히 넘쳐났어요. 양귀비죠, 그죠? 양귀비가 비교적 그 당시에는 좀 흔하게 재배가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양귀비를 든 아이들의 사진도 남아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몰핀을 이제 몰핀이라 발음하지는 않고 일본어로 모루히네라고 불렀어요. 몰핀을 뜻하는 단어죠. 몰핀을 만든 곳을 이제 주사옥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 뭐 전해진 이야기 하나 있어요. 평북에 살던 김시병이라는 사람이 식구들 이끌고 만주로 갔다가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때 12살짜리 딸 연우리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12살짜리 연우리를 결국 4년 정도 지나서 만나게 돼요. 딸을 그쪽으로 만나서 딸을 어떻게 했을까요? 딸을 주막집에 팔아요. 어머. 4년 만에 만난 딸을. 아빠가 몰핀 중독자였어요. 몰핀을 막기 위해서 70원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 70원 때문에 딸을 주막집에 팔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그 딸도 몰핀 중독자였거든요. 12살인데? 그래가지고 몰핀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그 상황이 너무 견디다 못해서 나중에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고 음식점 주인이 신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려지게 돼요. 자신귀 부녀로 그 당시에 소개가 됩니다. 자기 몸에 주사를 넣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몰핀 중독자들을 부르는 그 당시 용어가 자신귀였어요. 자신귀. 네, 근데 사람들도 완전 바보는 아니에요. 사람들도 계속 적응을 하거든요. 현황을 보고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핀이 생각보다 위험한 물질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독성을 없애고 장점만 살린 물질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또 좀 왠지 불안하죠? 5편에서 벌써 했는데. 심지어 이때는 몰핀 구조도 모르는 때예요. 몰핀 구조가 1920년대에 제시가 되고 밝혀진 건 1952년이에요. 1850년대, 60년대 이때는 구조도 모르면서 화학 기술을 조금씩 이제 늘어갑니다. 그러면 그 시절에 이제 화학 기술들을 막 접목을 해가지고 여기도 건드려 볼까, 여기도 건드려 볼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하나 나와요. 또 뭐가 탄생했어요? 네. 그게 바로 헤로인입니다. 와. 자, 헤로인은 뇌로 몰핀보다 더 잘 들어가요. 효과도 2배예요. 효과가 2배란 거는 부작용도 부작용도 2배라는 거죠. 아편계에서 유래한 진정제들, 지금 아편, 몰핀, 헤로인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다른 물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헤로인이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돼요. 헤로인까지 가면은 거의 갈 때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만큼 더 위험한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헤로인에 대해서 잘 모르던 시절에 몰핀의 중독성은 없는 그런 물질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헤로인을 광고를 했습니다. 와. 약간 패키징이 예뻐. 죄송한데 예쁘지 않아요? 여자들 화장품 앰플처럼. 아,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잠깐만, 저기 기침약으로 쓰인 거예요? 기침한다고 이거 설마 주지 않았겠죠? 감기약? 그게 맞아요. 오, 감기약이에요? 그냥 감기약으로 썼어요. 폐렴, 결핵이라든지 기침과 관련된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 약을 썼습니다. 잠깐만요. 밑에 children이라고 써 있는데 오른쪽에 3 years? 네. 3살 아이까지? 네. 애들한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썼던 이야기예요. 심지어 이 약을 일반 약으로 팔아요. 일반 약으로 그냥 약국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약이었어요. 뭐 광고하니까 맞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사가지고 써서 복용하다가 많이 문제가 됐죠. 5년 전에 몰핀을 끊었다가 이건 중독성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고서 이건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헤로인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60세 환자인데 헤로인 중독으로 실려왔죠.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은 의사예요. 아, 의사? 의사면 그 분야에 대해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회사 광고에 낚인 거죠. 낚였다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회사도 모르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헤로인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의사도 중독자가 될 정도니까 일반인도 훨씬 더 많이 중독자가 됐겠죠. 그렇게 많은 사건 사례가 터지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규제가 들어갑니다. 1914년이에요. 본격적으로 관련 법을 제정을 하면서 마약성 물질들은 함부로 약국에서 살 수 없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헤로인은 정말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탄 거예요. 헤로인이 만약 좀 더 뒤에 나왔더라면 관련 법 규제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다음 아주 초기에 나왔더라면 그 뒤에 나온 효과가 더 강한 물질이 자리를 대체했을 거예요. 마지막 끝물을 타고서 딱 진입을 해가지고 중독자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버렸어요.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공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마침 1914년 그때부터 이제 마피아들도 좀 성장하잖아요. 불법으로 헤로인을 공급하고 나중에 그에 중독된 사람들도 늘어나고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거죠. 2010년 유엔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아편계 진정제 시장을 한 65조 원 정도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한 55조 원이 헤로인 시장이에요. 지금 우리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헤로인이 아편계 관련 물질에서는 메이저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재즈의 전설적인 인물 중에서 이제 한 명을 좀 소개를 할 건데, 아시나요? 챗 베이커 너무 좋아하죠. 딱 아시네요. 음악 딱 들어보면 갑자기 좋은 커피숍에 있는 느낌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너무 잘 어울리는. 심지어 잘생겼어요. 멋있어. 재즈계의 제임스 딘이다. 그런 별명도 붙었고, 이 사람 일대기를 그린 영화도 나옵니다. 근데 이 챗 베이커는 천사의 노래를 한 악마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어요. 왜? 노래는 정말 감미로운데 성격이 폭력적이고 마약 중독에 여성 편력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특히 평생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일스 데이비스라고 하는 또 연주자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또 부담감 때문에 마약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속 이제 헤로인에 중독돼가지고 끊었다가 다시 복용했다가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요. 아무리 재능이 좋다고 해도 계속 이러다 보면은 자기 몸을 망가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버는 돈은 전부 다 마약을 사기 위해서 돈을 써버리고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몸을 팔게 해요. 그러다가 마약 단속반에 걸려서 이제 감옥에도 가고 폭력 조직한테 돈 갚으라고 맞아가지고 이가 부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즈 연주자인데 이가 부러졌다는 게 그렇죠. 연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거죠. 이게 거의 인생 말년 사진이에요. 몇 살 때 사진 같으세요? 거의 노년 한 80순 80세 넘었겠죠. 70, 80 보이는데? 근데 이게 50대예요. 50대. 처음에는 정말 제임스 딘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잘생겼던 사람인데 50대에 갑자기 폭삭 사갔죠. 끔찍하다. 이 사람 58세가 되던 때 네덜란드 아무스테르담에서 호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떨어지기 직전까지도 헤로인과 코카인을 이제 쓴 걸로 나왔습니다. 헤로인은 호흡마비라든지 그다음 중독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또 하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완전 노화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완전, 네. 자기한테 자해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도 좀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주사기예요. 감염이에요. 네. 영화에서 그쵸? 봤어. 맞아. 헤로인은 처음에 코로 흡입했다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먹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먹거나 코로 흡입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바로 주사기죠. 그래서 최근에는 헤로인 하면 거의 주사기로 쓴다라고 복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영화에서 보던 게 이거였구나. 헤로인은 원래 물에 잘 안 녹아요. 순수한 헤로인은 잘 안 녹기 때문에 녹이기 위해서 산을 가해요. 구연산 같은 그런 것들을 넣습니다. 혹은 식초를 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바로 녹지는 않으니까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사기를 슉 뽑아가지고 자기 혈관에 넣는 거죠. 근데 나름 또 이 사람들도 의리가 있어가지고 자기 혼자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쓰던 주사기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즈나 C형 간염 이런 질병들이 마약 중독자들한테 퍼진다는 거예요. 마약은 마약하는 사람들끼리 뭐 계속 퍼지겠지만 에이즈나 C형 간염은 마약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한테도 전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국가에서는 헤로인을 규제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주사기 혹은 주사 바늘을 무료로 교환해 줍니다. 이거 한다고 우리 함정수사들이 잡지 않겠다. 제발 깨끗한 거 써라. 깨끗한 거 써라. 감염이라도 막자. 네, 감염이라도 막자인 거예요. 그 정도로 해서 제도권을 이제 편입을 시키는 것이죠.
약간 좀 논란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마약에 굴복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유럽의 나라들, 미국에서 일부 주들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한술 더 뜬 정책을 펼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한 수를 더 쓸 스위스. 수 있죠? 스위스. 한술 더 뜨면 뭘 해야 되는 뭘 거야? 해야 되는 거죠? 쿠폰 마일리지. 스위스 정부에서는 헤로인 중독자들한테 정품 헤로인을 나눠줘요. 헤로인. 여긴 1980년대 후반에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자국민의 한 0.5에서 0.8% 정도가 헤로인 중독인 거예요. 100명 중에 한 명, 이 중에 한 명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린 거죠. 괜히 딴 데 가서 어둠의 경로를 구하지 말고 이런 케어센터에 와가지고 하루에 2번씩 줄 테니까 와, 하루에 2번씩. 대신에 주사실에 와가지고 주사를 맞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코로나 시절에 거리 자체가 유럽 자체가 완전히 셧다운 됐잖아요. 네. 주사를 맞으러 못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재활센터에서 헤로인을 집으로 배송을 시켜줘요. 야, 일주일치.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에요. 몰아서 주는. 하루에 2번 맞는 거라고 하지만 내가 뭐 하루에 4번 맞을 수도 있고. 이해가 안 가네. 근데 정작 조사를 해보니까 막상 그렇게까지 위험하게 쓴 사람들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마약을 쓰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쓰다 보니까 죽는 거죠. 어느 정도 타협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성공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이거는 사실 정말 상황과 맥락이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번 그때마다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네. 논란이 여전히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도 이 헤로인이랑이 어느 정도 균형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난 100년간 조금씩 썼잖아요. 그죠? 1, 2년 지난다고 해서 헤로인 중독자들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할 그런 일은 없죠. 이대로 쭉 갈 가능성이 컸죠.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그래요. 변수가 있었구나. 자, 그런데 특별한 변수가 나타납니다. 이거 봐, 나 그럴 줄 알았어. 특별한 변수. 누가 꼭 뭘 사고를 쳐 그러면 특별한 계기가 뭐냐면 바로 처방 마약이에요. 처방만. 처방만. 병원에서 마약을 처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는 1970년대 수명이 늘어나면서예요. 1970년대 미국에서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났죠. 영양 상태라든지 보건 환경이 확 좋아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으로 인한 사망자들도 많이 나왔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암과 싸우게 했단 말이에요. 온갖 주사 바늘을 꽂고 항암제들을 열심히 투여하면서 마지막까지 암과 싸우게 하다가 이제 졌을 때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 것인가?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웰 다잉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도 인생 마지막은 그래도 집에서 자기의 삶을 정리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주는 게 어떨까? 우리가 보통 호스피스 요법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근데 이 호스피스 케어를 하려면은, 이 요법을 하려면은 중요한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바로 진통제예요. 타이레놀 그런 거 먹어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기 암 환자들은. 그래서 결국 진통제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주사로 맞을 수도 없어요. 고령의 환자가 계속 주사기를 자기 넣을 수도 없고 손 떨면서 할 수도 없는 거죠. 알약을 먹어야 되는데 몰핀 같은 경우는 방광기 좀 짧아요. 그래서 먹었을 경우에 한 4시간 있으면 다시 또 먹어야 됩니다. 계속 먹다 보면 그것도 좀 위험하죠. 호흡 마비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약으로 편하게 먹으면서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서서히 방출되는 형태라고 해서 서방정이라고 부르거든요. 몰핀과 같은 물질이 서방정 형태로 개발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한 제약회사가 해냅니다. 해내요. 퍼듀 제약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몰핀을 서방정 형태로 개발해서 병원과 약국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말기 암 환자들한테 썼단 말이에요. 중독될 시간도 없죠. 오히려 굉장히 순간목적으로 잘 쓰였고 메가 히트를 쳐요. 이 약이 수천억 원 정도 매출을 기록했어요. 그 전에는 이 퍼듀 제약이라고 하는 회사는 구충제나 소독약 정도를 팔던 거의 다 무르던 그런 회사였는데 이제 몰핀 서방정을 팔면서 갑자기 주목을 확 끌게 되죠. 근데 기술 자체는 사실 별게 없어요. 몰핀이라고 해봐야 1804년부터 알려져 있었고 서방정이라고 해도 몰핀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은 아니거든요. 마케팅과 타이밍이 맞아서 이제 대박을 친 상황인데 특허는 20년 있으면 끝나거든요.
끝나니까 이제 다른 제약회사들이 바로 제네릭 의약품, 통칭해서 보통 복제약이라고 부르죠. 그 약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시장을 나눠야 돼요. 근데 당연히 그걸 못 지켜보는 거예요. 다시 좀 더 시장을 장악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더 센 물질을 하나 찾게 됩니다. 옥시코돈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물질 자체는 사실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1920년대부터 벌써 알려져 있었고 몰핀보다 효과는 한 2배 정도 됩니다. 야, 엄청나네 그래도. 사실 뭐 더 쓸 수도 있지만 이미 진통제로는 몰핀, 중독자들은 헤로인 그 2개만 거의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존재감은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 회사는 1995년에 옥시코돈의 서방정, 옥시콘이라고 하는 약을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판매하는 방식에서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 몰핀 서방정 같은 경우는 말기 암 환자들 대상으로 썼고 사람들이 다 그냥 칭찬했단 말이에요. 근데 옥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일반 통증 환자들한테도 이걸 쓰게끔 권해요. 당시 광고 자료가 있는데요. 사진을 보면 이제 허리 결림이라든지 관절통, 신경통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전에는 좀 간단한 진통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몰핀보다 효과가 2배나 강한 약을 쓰라고 하네요. 이 사람들은 3, 4개월 먹다가 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복용하는 사람들. 그렇죠. 계속 복용하면 중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가이드라인을 세워가지고 정말 극심한 통증 환자들한테 쓰게끔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 약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옥시코돈이든 그 앞에 있던 몰핀 서방정이든 그게 3차 병원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1차 병원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나 좀 안 좋은데 사고 당했는데 부딪혀가지고 허리가 삐끗했는데 옥시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조심하죠. 조심하는데 나중에는 계속 달라고 하고 또 옆 병원에 가서 받아와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보험 처리도 돼요. 보험 처리도. 그러니까 그 전에 길거리 헤로인을 구하는 게 되게 좀 모양 빠진 일이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거 없이 떳떳하게 병원에 가가지고 옥시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당시 통계 자료를 보면은 1997년과 2005년을 비교를 해보면은 2005년 옥시 처방을 받은 사람이 한 5배 늘어납니다. 와. 갑자기 이게 신경통 환자 5배 늘어났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중독자라고 봐야 되겠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서방정이라고 했잖아요. 서서히 방출되라고 해서 옥시콘을 좀 많이 넣어놨거든요. 근데 마약 중독자 입장에서는 이게 싫은 거예요. 깨부서 알약을. 왜요? 옥시코돈 그 성분이 네. 갑자기 한 번에 훅 들어온다는 거죠. 터지겠구나, 한 번에. 한 달치 처방을 받아놓고서 일주일 만에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서 약이 모자라죠. 다른 병원 가는 거예요. 다른 병원 가서 또 약을 처방받는 거예요. 그렇게 중독자들이 늘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이것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제약회사와 유통체인을 대상으로 좀 소송을 걸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프로듀서 사옥에 이런 조형물이 나와 있어요. 아 숟가락. 그게 그 아까 그거죠. 그 헤로인 할 때. 그 맞습니다. 헤로인을 뜻하는 거예요. 니들이 마약을 팔았잖아. 라고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근데 이 퍼듀 제약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개인 소유예요. 개인 소유. 세클러라고 하는 가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마약을 팔았겠습니까? 포브스에서 이제 2015년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잘 사는 가문 순위 매겼을 때 16위예요. 16위? 그 당시 순자산이 무려 14조 원이에요. 와 초. 그래서 퍼듀 제약회사 같은 경우 소송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파산 신청을 해요. 소송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점을 지나면서 2010년을 좀 지나면서 규제가 좀 심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마약 중독자들 처방전을 가지고 옥시콘을 마음껏 처방받았다면 이제 그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이 사람들 마약을 끊었을까요? 마약 끊기 쉽습니까? 100년간 헤로인이 갑자기 증가할 일이 없었거든요. 천천히 오르다가 2010년, 11년 기점으로 증가세가 조금 완화됩니다. 이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가 들어가던 그 시절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병원으로 못 가니까 길거리 헤로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헤로인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헤로인 증가도 2016년 이후로 멈추고 있네요.